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1급 이론에서요. 10번 10단원이죠. 수익과 비용에 대한 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단원으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많이 보셨던 수익. 수익이라는 게 뭐지? 기본적인 것부터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비용. 비용은 또 뭐지? 그다음에 건설형 공사기업은 어떻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까? 건설형 공사기업은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행률, 진척도 갖고 계산하는 방법이 건설형 공사계약인데 이건 여기 나오는 거 보고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전 우리 옛날 한옛날에 다들 배우셨던 거 제가 한번 정리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세무 1급 과정이 아니라 세무 1급 과정에선 재무회계에 대한 것들 전체를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손익 구분이라고 해서 회계 2급, 1급, 그다음에 세무 2급 또 문제에서 요거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던 것이고 다 암기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수익 비용이라고 했는데 손익계산서의 손익 구분인 매출액 얘는 수익 계정이고요. 수익 계정 우리 어떻게 기록했었어요? 여기 수익 비용이라고 쓴 계정들은 우리가 기록하는 계정 명칭이에요. 여기 매출액은요 상품 매출 또는 제품 매출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이 바로 요 계정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매출 원가 이것도 매출 원가도 계정명이고 매출을 기록합니다. 사용해요. 그다음에 매출 총익 그건 우리 매출 총익이라고 계정에다가 기록한 적 있으세요? 이거는 수익 계정인 매출액과 비용 계정인 매출 원가의 차익을 설명하는 용어이지 우리가 기록하는 계정은 아닙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수익 계정이에요? 비용 계정이에요? 알 수가 있다 없다? 그거는 아니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익이 났기 때문에 이익이 났다는 것은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매출원가가 더 크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는 매출 총 손실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기록한 계정이 아니에요. 판관비는 많이 배웠죠? 얘는 비용 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이것도 수익 계정. 영업이익은 얘는 계정 이름이 아니에요. 그 결과로 나온 숫자를 설명하는 것이지. 자, 똑같은 원리로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 매출액은 많이 계산했던 것들이죠. 이 매출액은 뭘로 써야 된다? 순 매출액으로 써야 돼요. 이 계산을 할 때. 순 매출액은 뭐예요? 매출 환입이라든지 매출 내누리, 매출 할인 그런 계정이 있다면 그게 다 빼주고 나온 숫자를 여기다 써주셔야지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해요? 매출원가는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품이라는 계정에서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액 더해주고 기말 재고를 빼면 매출원가 계산 이렇게 된다는 거 많이 배우셨죠? 시험 문제에서는 이 손익구분과 이 재고자산에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을 결합해서 시험 문제들을 엄청 많이 냈더란 말이에요. 여기 단기 매입액도 이 단기 매입액도 뭘로 써야지 돼요? 순 매입액 쓰셔야 돼요. 순 매입액을 기록해 주셔야 되고 여기 단기 매입 순 매입액을 계산하라는 것은 뭐는 더해주고요. 우리가 그 재고자산을 사갖고 올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더해주고 뭐는 빼줘요? 매입 환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입 애누리 그다음에 매입 할인 이런 것들은 빼주고 그렇게 해서 나온 그 금액이 순 매입액이란 말이죠. 이런 걸 빼주고 나서 매출원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뭘 배웠냐면 여기 문제에서 이렇게 판관비가 나오게 되는데 이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이 계정으로 구분을 하지 못하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 이게 헷갈릴 수 있더란 말이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판관비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제가 강조했던 계정이 뭐였었어요? 대손상각비하고 감가상각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이 계정 주게 되면 영업이익에서 이거 영업의 비용 아닌가? 그러면 영업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결과값이 달라져요. 그죠? 얘를 어디다 넣느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는 요거 물어봤는데, 그죠? 그럼 요 계정들 여러분이 쭉 보시기에 판관비 아닌 것들 딱 걸리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영업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영업과 관련이 있으면 어떤 비용으로 처리한다? 판관비를 처리한다. 영업과 관련이 없으면 뭘로 처리한다? 영업, 외로 표시한다. 그럼 영업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업은 우리 회사의 상품,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판매하기 위해서 사갖고 오는 행위, 그게 판관비예요. 그쵸? 이거 언제 배웠던 거예요? 세무이과까지 다 배운 거죠? 이건 기초과정에 있는 걸 제가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 교재에서 세무 1급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수익의 개념. 수익이라는 것은 자본의 증가를 뜻하는데 뭐 말로 따졌을 때는 여기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부채의 감소에 따라서 자본이 증가한다. 그래서 수익이 뭐예요? 그러면 자본이 증가하는 항목들을 그걸 우린 수익이라고 봐요. 근데 뭐는 빼래요? 자본이 증가하긴 하지만 지분 참여, 주주들이 주식 거래를 주주들과의 거래를 통해서 자본이 증가하는 것들은 수익이라고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아까 저기 주식 발행하게 되면 이익 나왔잖아요. 그게 수익이었어요. 자본 계정의 자본 잉여금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본 계정 모르게 되면 세무 2급, 1급은 완전히 1호는 죽 썼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지분 참여 제외한다는 것은 왜 수익이 아니에요? 아까 썼던 거 잠깐 여기다 써볼까요? 자, 주식은 한 주를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액면가액은 5,000원짜리예요. 근데 얘를 지금 얼마에 발행하고 있어요? 아까 썼던 예에서 7,000원에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금을 받았어요. 차변에. 현금은 얼마 받았겠어요? 7,000원 받았겠죠. 근데 주식을 발행해서 줘야 되잖아요. 한 주를 발행했으니까. 주식을 발행하면 뭐다? 증자. 증자가 무슨 뜻이에요?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뜻이잖아요. 자본금은 어떻게 표시해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죠. 그럼 자본금은 얼마가 되겠어요? 한 주에다가 액면가액 5,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자본금은 5,000원이 증가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본금은 5,000원이 증가하고 현금은 7,000원이 생겼으니 대변에 2,000원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우리한테 이익 아니에요? 이익이죠. 계정 뭐라고 아까 썼어요? 이거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얘 주식 발행 초과금 2,000원 여기 수익 아니냐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썼어요? 지분 참여해서 생긴 결과는 제외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익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수익이 당연히 안 들어가죠. 이거 어디 계정이에요? 자본 계정이잖아. 그래서 여기 자본 증가시키는 항목이 수익 계정이긴 하지만 뭐는 빼고 지분 참여 이런 거 발생된 거는 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 증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여러분이 회계 원리부터 저한테 배운 게 아닌지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회계 원리에서 설명하는 건데 왜 수익이라는 게 자본이 증가하는 것이냐? 여기 재무상태표라고 써볼게요. 재무상태표 줄여서 BS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손익계산서라고 칠게요. 여기는 IS라고 치고 지금 여기 기말이에요. 기말이어서 기말 자산이 120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 부채가 30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결산하기 전에 이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결정이 안 됐죠. 그러면 기말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이 자본은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7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자본은 기초자본이겠어요? 기말자본이겠어요?
기말 자본은요 어떻게 표시가 되어야 되느냐면 반드시 기초 자본 플러스 당기 순손익 요 두 개가 합쳐져서 기말 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 기말 자본은 어떻게 형성이 된다? 기초 자본에다가 그다음에 당기 순손익 손익계산서에서 나온 결과값이 합쳐져야지만이 여기 기말 자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거예요. 빨리 표시를 해요. 이거예요? 저한테는 못 들어봤겠죠. 자, 그러면 이거 기본 개념인데 이걸 모르시면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본이 증가, 수익이라는 게 자본의 증가인지. 그러면 좀 아시는 분은 수고스럽겠지만 들으세요, 그냥. 여기가 재무상태표인데요. 여기 기초예요. 여기도 똑같이 재무상태표 기말이고요. 여기는 기초 재무상태표, 얘는 기말 재무상태표인데 여기 기초 재무상태표의 자산이 처음 얼마였었냐면 100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부채는 얼마였었느냐 하면 30이었었어요. 그러면 자본은 얼마였었겠어요? 70이었다는 건 알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기초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은 기초 자산은 100, 기초 부채는 30, 기초 자본은 70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기말이 됐어요. 1년 동안 장사를 해봤더니 기말 자산은 120, 기말의 부채는 그대로 30. 그러고 나서 기말 자본은 얼마겠습니까? 기말 자본 얼마예요? 90이겠죠. 자, 지금 기초 재무상태표와 기말 재무상태표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갖고 시작했던 금액 얼마 갖고 시작했어요? 70 갖고 시작했죠. 기초 자본. 근데 기말이 얼마가 됐어요? 90이 됐어요. 이렇게 갔다고 치면 지금 기말에 왜 90이 됐을까?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90이 된 이유는 기초 자본 얼마였었고요? 기초 자본 70이었었고 그러면 20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자본이 증가했겠어요? 1년 동안 돈을 벌었다는 뜻이잖아. 주머니에 있는 돈이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단기 순이익이었겠어요? 손실이었겠어요? 단기 순이익이었겠죠. 단기 순이익이 얼마예요? 20.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기말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단기 순이익은 결과론적으로 기초재무상태표와 기말재무상태표의 자본을 비교해봤기 때문에 이 금액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결산할 때 손익계산서부터 마감해요. 재무상태표부터 마감해요. 반드시 손익계산서부터 마감이 돼야지 돼요. 손익계산서가 마감이 돼서 마감된 결과값이 바로 재무상태표, 기말재무상태표의 당기순이익 이쪽으로 옮겨가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제가 여기다 쓰려고 했던 게 이거였어요.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비용이 80이 발생했어요. 1년 동안. 그 다음에 수익은 100이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처변과 대변의 합계금액이 일치해야 되죠.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된 거예요? 20이 됐죠. 손익계산서에서 먼저 여기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결정된 금액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요게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자본하고 당기순이익하고 합쳐져서 기말 자본이 되는 거랍니다. 순서가. 이게 구할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회계 배우고 회계 원리 처음 시간에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표들을 제대로 안 봤으면 이 흐름이
이해가 잘 안 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이 당기순이익이 자본계정으로 이렇게 옮겨갔죠. 그죠? 자본계정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자본계정이 증가했다는 이유를 한 번 더 증명을 해보면, 만약에 수익은 100이 있는데 비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케이? 그럼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돼요? 수익이 100이 있고요. 여기 비용 빵이야. 그럼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돼요? 100이 되죠. 100이 여기 재무상태표에 여기 자본계정으로 옮겨가면 자본이 얼마가 증가해요? 그렇지. 여기 지금 옮겨간 게 얼마가 옮겨갔으니까 100이 옮겨갔잖아요. 수익 전체가 다 옮겨가서 자본이 100, 그만큼 다 증가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수익이라는 게 뭐예요?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됐어요? 자, 기초자본 얼마 있었어요? 여기 지금 추가로 들어간 거 얼마 있었어요? 그럼 100 전체가 다 지금 자본이 100만큼 증가했잖아요. 기말자본은 그럼 얼마가 돼요? 170대잖아. 100만큼이 다 이 자본이 증가했잖아요. 뭐였을 때? 수익이었을 때. 이해됐어요? 그럼 반대로 수익은 빵! 아무것도 없어요. 비용만 80 생겼어요. 그러면 비용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단기 순손실이 되겠죠. 그럼 자본은 엄청나게 잠식되겠죠. 그러면 비용이라는 계정이 정의는 뭐예요? 결국은 재무상태표에 자본계정 가서 자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야. 뭐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고 다 말은 그렇다 치지만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수익이 뭐예요? 그러면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 비용이 뭐예요?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 그래서 거기 여러분 그 교재에서 요거 이제 이해가 되셨다면 저 본 김에 교재를 잠깐 보게 되면 자본은 다 끝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세무 1급까지 오셨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계정의 말뜻을 이해해야지 보기가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데, 지금 수익이 뭔지도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보기에 수익이란 자본을 증가시키는 항목이다 하면 이게 뭔 소리야? 왜 갑자기 수익이 자본을 증가시켜? 이게 개념이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고요. 자, 봐요. 수익의 개념은 뭔데? 수익은요,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요 말뜻이 지금 요거 세 줄 설명하는데, 아까 자본계정 설명했던 거 설명해 드렸고, 지금 기말자본이 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손익계산서 결산이 마무리가 끝나서 그 결과가 반영, 지금 그거 설명했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 보기에 나오게 되면 그런 내용 모르면 아무리 읽어봐도 뭔 말인지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 경영활동이라는 것은 거래죠. 거래를 통해서 재화를 판매하거나 재화가 판매되는 경우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인해서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로 인해서 자본이 증가하는 것을 수익이라고 합니다. 수익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해드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처음 수익의 개념 설명을 마무리했고요. 두 번째, 수익거래 구분. 수익거래를 구분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로열티 수익, 뭐 그냥 우리가 회계 기종으로 따졌을 때는 수익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수익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자 수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빌려주고 금전적인 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자로 받은 것들 얘기하겠죠. 배당금 또 수익은 뭐야? 주주들한테 주식을 갖다가 매각하고 그 주주들한테 뭘 지불해 줘야 돼요? 배당금. 그걸 지급해 주는 거. 그걸 배당금 주식을 받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 행위. 그걸 갖다가
배당금 수익. 로열티 수익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무형자산에 대한 것을 갖다 빌려주고 받는 돈 구분하게 하고 되어 있죠. 교재 보세요. 그래서 2번에 보시게 되면 이자 수익은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또는 받을 채권 사용대가로 받는 게 이자 수익이다. 배당금 수익은 지분 투자에 대해서 받는 이익 분배 금액을 배당금 수익이라고 한다. 로열티 수익은 산업재산권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무형자산의 사용권 대가이다. 나와있죠.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요거를 질문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해 드린 거 있잖아요. 다음 중 얘는 무엇을 설명하는 말인가요? 산업재산권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다음 수익 중 어떤 것으로 한다. 그걸 매치시키는 역할들을 쭉 설명해 놓고 틀린 거 찾으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수익거래 구분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 1급 과정에서는 용어들을 설명하는 하나하나 용어들을 꼼꼼히 보셔야 되시겠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3번을 보시게 되면 수익의 측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익 측정은 잠깐 쉬었다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어렵다고 생각해도 언젠가는 하게 될 겁니다. 자, 수익의 측정. 보통 수익할 때 수익의 측정 기본적으로 뭘로 해야 된다? 공정가치로 표시해야 된다. 그건 수익은 어렵지 않게 인식하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익을 측정할 때 우리 아까 매출액 얘기했었잖아요. 매출액 제가 아까 수익 계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뭐는 빼야 돼요? 매출, 애누리, 할인, 환입 이런 것들은 빼줘야 되죠. 그것도 당연히 알아들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명목의 현재가치라고 나와 있는데 명목의 현재가치 이렇게 나와 있는 용어 보고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것도 설명해 드린 거예요. 명목의 현재가치라는 말 뜻은 뭐냐면 제가 사채 갖고 얘기했었어요. 사채에 3년 후에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 현재가치로 하게 되면 7만 원이에요. 그쵸? 그 수익은 얘 갖고 인식해야 돼요. 그 현재 가치인 7만 원을 기준으로 인식해야지 돼요. 7만 원을 갖다가 기준으로 수익을 측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특이하게 처음 보는 것들 내용일 텐데 지금 성격이나 가치가 유사한 재화와 용역의 교환 거래가 생겼어요. 그러면 성격이나 가치가 유사한 재화 만약에 우리 상품이라고 가정하고요. 용역, 서비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 거래가 있을 때는 수익 인식할 수 있어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격이 다르다면 인식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용어가 지금 교재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제가 요 4개의 항목으로 먼저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얘를 갖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재를 갖다가 한번 봐볼까요? 수익의 측정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보기 싫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차근차근 보셔야지 돼요. 자, 제가 아까 4가지 용어로 줄여놨었죠. 제가 한번 여기 읽어봐서 읽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수익을 측정한대요. 수익을 측정한다는 것은 측정이라는 단어는 화폐 금액으로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자, 수익은요. 재화의 판매, 우리 상품, 제품 판매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역의 제공은 의사, 미용사 이런 분들이 기술, 서비스 제공하면서 돈 내죠. 그것도 분명히 매출이란 말이에요. 수익으로 인식해야 될 수 있는 항목들이고요. 이런 자산의 사용에 이거는 임대, 건물 임대했을 때 또는 특허권 빌려줬을 때 이런 건 우리 자산을 사용했을 때 돈 받는 부분 있죠? 그것도 수익이라고 했었고요.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 즉 판매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거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매출 애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그럼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판매 대가가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 공정가치가 미래 받을 금액의 합계이익인 명목 금액보다 작을 수 있다. 이건 여기에 해당되는 건 또 뭐 있느냐면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판매 대가가 유입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팔았어요.
근데 얘는 36개월 할부예요. 그럼 36개월 할부면 수익을 인식할 때 3,600만 원 한꺼번에 인식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의해서 매달 100만 원씩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때 공정가치는 명목 금액의 현재 가치로 측정하며,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온 걸로 나중에 봐야 되는데, 사채의 반대예요. 사채는 우리가 돈을 빌려 쓰고 걔를 갖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생각하면서 이자 비용 생각했었죠. 반대로 우리가 파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장기 할부 판매. 그럴 때는 그 차익만큼을 이자 비용으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사채에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한번 예제로 제가 보여드려야지 좀 이해가 될 텐데, 이게 말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공정가치와 명목금액의 차액은 현금, 회수간에 걸쳐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사채 반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잖아요. 이자 비용으로 우리가 계속 상기시켰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장기 할부 판매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3,600만 원 받는 명목금액이 우리가 돈 받을 때에는 거기 명목금액이 이자 수익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받는 금액은 더 적어질 수 있단 말이죠. 명목금액은. 그랬더니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자, 3,6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우리가 이렇게 회수를 해요. 오케이? 현금은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 현금 중에서 수익을 얼마로 봐야 될 거냐는 얘기예요. 수익. 그러면 3,600만 원짜리를 지금 우리가 매달 100만 원씩 받기로 했지만 그 3,600만 원 안에는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100만 원 안에는 예를 들어서 원금 75만 원하고 이자 25만 원 이렇게 지금 매달 100만 원씩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자는 매달 증가할까 감소할까? 원금은 매달 증가할까 감소할까? 대출 안 해보셨어요? 이자는 우리가 원금을 위에 원금을 회수하고 있잖아요. 원금을 회수하게 되면 원금 금액이 장부 금액이 줄어들겠죠. 이자는 똑같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자가 줄면 원금이 늘어나게 돼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회수할 때는 똑같아지게 되는데 이런 원리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여기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출을 하여튼 이건 살아가면서도 중요한 얘기인데 주택을 갖다가 사기 위해서 1억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몇 년 동안,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원리금 상환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상환을 하게 된다면 매달 나가는 금액은 일정해요. 개인들이 은행에다 내는 금액은 1억에 대해서 원금 얼마, 그 다음에 이자 얼마.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여기 200만 원 이렇게 보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00만 원 중에서는 원금은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에서 100, 한 50만 원, 그다음에 이자는 처음에는 별 차이는 안 나요. 5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200만 원 되죠. 은행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원금은 150만 원, 이 속에 이자가 5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가 되면은 원금 이만큼 받았잖아요. 그럼 원금을 받았으니 대출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대출 금액이 줄어들면 모두 줄어들어요. 이자도 줄어들죠. 그래서 크게 이자가 50만 원이었었는데 지난번에 냈을 때 이번에는 원금을 150만 원 갚았기 때문에 이자가 4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매달 지급해야 되는 금액 200만 원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원금은 얼마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갚는 게 16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자는 4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원금 갚았잖아. 그럼 다음번에 또 낼 때는 원금은 이자가 30만 원이라고 됐다 치면 원금은 얼마가 되는 거야? 170. 그래서 첫 번째 원리금을 상환할 때는 이자 금액이 원금보다 훨씬 커요. 근데 나가는 매달 금액은 얼마가 똑같고 200만 원 똑같은데, 그쵸? 그러면 이 원금들만 다 합쳤을 때 3,600만 원이라는 그 금액보다 뭐가 더 큰가요? 원금은 여기 실질 내가 갚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수익도 은행 입장에서는 여기 다 수익이 되겠죠. 여기 이자 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죠? 원금 받는 건 부채를 우리가 빌려준 거, 자산이 회수하는 게 될 것이고요.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런 원리고, 여러분이 대출을 받아도 대출 납부하는 거 스케줄이 보통 요즘은 15년, 20년, 30년이잖아요. 스케줄이 다 나와 있어요.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갚는데 매달 얼마씩 내면은 몇 년 후면 이걸 다 갚아요. 1억을 받았던 5억을 받았던 그 스케줄이 표가 쫙 나와요. 그래서 그 이자 원금하고 갚는 금액하고 이자를 보니까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돈 빌렸으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할부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제가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가치의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신용도가 비슷한 기업이 발행한 유사한 금융상품 회사채에 적용된 일반적인 이자율과 명목 이자의 현재 가치와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 금액을 일치시키는 유효 이자율 중 보다 명확하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을 한다. 이거 말로 설명하면 정말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요 관련된 거 예제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걸로 설명을 별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나왔던 거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거라 그랬죠. 재화나 용역이에요. 재화, 용역 안에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요거 시험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 용역 간의 교환,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본다. 이게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건지 상상을 규정을 떠올리기가 힘들단 말이죠. 답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본다. 이런 거 잘 봐두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잘 봐줄 수가 없죠. 그래서 좀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지 돼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래식별인 것은 재화 판매 거래일 경우 용역 제공 부수 거래. 이건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거래를 식별하라고 그러는데 재화를 판매하는데 요즘 여성분들은 가전제품 뭐 사는 거 좋아하세요? 맨날 냉장고일까? 요즘 냉장고 기가 막히죠? 그냥 무슨 아트 거식이야. 장식품도 다들 되던데. 자, 재화 판매 거래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그 성능 좋은 냉장고 하나를 생각해 볼게요. 냉장고를 판매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뭐냐면 고장나면 얘 고쳐줄게요.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동안 품질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를 얼마에 팔았냐면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두 가지가 팔리는 거예요. 하나는 제품을 파는 것이고, 제품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보증 기간 동안에 용역,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품값은 얼마예요? 용역을 제공해 주겠다는, 제품이 고장났을 때 품질 보증을 해주겠다는 그 용역의 그 금액은 얼마예요?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용역 제공 부수거래가 바로 이런 케이스란 말이죠. 품질 보증을 해주는 거. 근데 얘는 판매한 것으로 그냥 보고 구분하기가 이렇다면 이렇게 해라, 저렇다면 저렇게 하라. 하나 예를 좀 설명해 드린 거고, 또 하나 이번엔 반대로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인데 재화 제공을 갖다가 부수거래를 보겠다. 이거는
우리가 건설 같은 거 하게 되면 건설은 용역으로 보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 건물을 갖다 짓는 것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용역의 공급인가요? 자, 부가세법에서 재화라는 용어 그다음에 용역이란 그 용어를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자, 건물인데 똑같은 여기 공통점이 있는 게 건물이에요.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처분, 매각 하게 되면 그때 거래는 우리 재화로 봅니다. 매각할 때는. 근데 건물을 갖다가 임대를 해줬어요. 임대를 해줬을 때는 용역으로 구분합니다. 요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전혀 안 나시나요? 그러면 건물을 지금 우리가 짓는다고 얘기를 한다면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에요. 근데 건물에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 하자보수 같은 거 해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설비를 유지 보수해 주겠다고 하면은 뭐가 부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부품 들어가는 건 재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거래를 갖다가 어떻게 그 금액을 구분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거래 식별이라고 그래서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우선 거기 61페이지에 재화 판매 거래라고 되어 있어요. 용역의 제공 여부가 총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화 판매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내용이 계약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래를 재화 판매 거래라고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고, 용역 제공 거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재화의 제공 여부가 총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용역 제공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내용이 계약상에 명시되어 있는 거래를 용역 제공 거래로 보겠다. 이렇게 분류를 하시라고 나와 있는 것이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재화 판매 거래, 용역 제공 거래 이런 용어를 사용했을 때 품질 보증 조건의 재화 판매라든지 부품 공급 설비 유지 보수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딱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딱 들었을 때 이런 건 무슨 용어지? 이게 어떤 상황이지? 구분을 못하니까 교재를 읽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이런 얘기들은 세무위급까지 배울 때 나왔었어요? 안 나왔었어요? 전혀 안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그 다음 수익의 인식. 수익의 인식을 보니까 재화의 판매, 그 다음에 용역의 제공, 충족 조건 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 지금 교재에서는 61페이지에 재화의 판매 다음 것을 충족하게 되면 뭐뭐 한다. 거기 그 음영으로 점점점 5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용역의 제공 점점점 4개 나와 있죠. 그죠? 요런 그 수익을 인식할 때 요런 것들을 충족해야지 재화가 판매됐다, 그다음에 용역이 제공된 거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라고 전제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 점점점에다가 다른 거 하나 집어넣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도 지금 보니까 바로 보셨으니까 교재를 한번 똑같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저도 볼 겸 여러분 다시 한번 볼 겸 수익을 인식하는데 재화가 판매됐을 때 뭘 해래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자, 재화 소유에 따른 게 재화를 넘겨줬잖아요. 그거 다 누가 책임져야지 돼요? 가져간 사람이 책임진다고 했을 때 그때 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가 없을 때 이때 재화가 판매된 것으로 보고 해당되는 것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 금액을 갖다가 신뢰성 있게 측정해야 된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결국 이건 다 뭐예요? 우리가 재무제표의 수익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금액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금액들이어야 되고요. 확정된 금액이 아니어야 돼요. 가능성이 높을 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뭘로 인식한다?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세무 1급의 기출문제들을 보면 요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런 말들이. 여기서 봤던 용어들이 그대로 나오고 회계, 재무회계에서 얘네 용어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회계 기준은 우리 회계 담당자들한테 법이거든요. 법적 내용들을 막 바꾸면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사용됐던 용어들을 거의 문구 비슷하게 사용하니까 자꾸 눈에 보고 익히셔야지 되고, 지금은 읽어봐 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기출문제 갖고 보시면 될 거란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니은의 용역 제공. 용역을 제공하고 이런 경우 다음 조건을 갖다가 만족했을 때 그때 용역의 제공을 해서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뜻인데, 얘도 봐요. 거래 전체 금액, 전체 수익 금액을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신뢰성 있게 측정한다. 이거 앞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익 비용 인식할 때 공통적인 게 뭐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그다음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도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용역은 대표적인 게 건물 짓는 거라 그랬었죠. 진행률 자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마지막, 이미 발생한 원가, 그다음에 거래의 완료를 위해 투입돼야 할 원가, 얘도 원가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지금 봐도 모르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수익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수익, 그다음에 그 대응되는 내용이 뭐냐면 원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 차이가 뭐냐? 이익이에요. 이건 뭘로 여기 보시면 되냐면, 매출액에서 뭐를 빼면,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나와요? 이거예요. 그 말들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아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몰라. 왜? 이런 용어들 많이 안 봤기 때문에. 용어는 많이 봐서 외웠으니까 금방 눈에 쏙 들어오는데, 그럼 여러분이 회계 처음 배울 때 그때부터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수익이다, 원가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매치시켜 보면은 당연히 매출액도 매출원가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경제적 효익이, 수익이라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거예요? 유출되는 거예요? 유입되는 거잖아. 비용은 유출되는 거잖아. 그럼 비용은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해도 돼요? 그런 숫자는 쓸 수가 없어요. 어디다가? 재무제표에다가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의 바탕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될 때 이 교재들을 읽으면서, 보기에 나온 설명들 읽으면서, 아, 이건 뭐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저기 기업회계 기준 읽다 보면은, 시험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나? 이게 뭘 뜻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히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거 모른다고 해서 자격증 따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이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요거까지만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이자 수익이라든지 로열티 수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배당 수익이라든지 수익 나왔던 것, 기타 수익 있잖아요. 보통 그 수익이라고 하면 용역 같은 경우 하여튼 수익 과정이 완료가 돼야지만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이건 보편적으로 뭐에 따라서 그러냐면, 우리 보수주의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적 있었나요? 혹시? 보수주의? 처음이요? 보수주의 뭐가 설명이냐면, 베프가 결혼하면 축의금 준비해야 되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답답하지? 자, 그러면 여기다 써놓고, 오늘은 거기 건설형 공사계약 사실은 해야 되겠는데, 좋아요. 합시다.
자, 수익 과정이 완료돼야 된다는 말뜻 중에 하나는요. 우리 회계에서 쓰는 보수주의라는 그 배경이 그런 어떤 의식이 깔려 있어요. 보수주의는 우선 수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는 거예요. 즉,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 다음에 그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거기에 반해서 비용은 있잖아요. 실현되지 않았어. 얘는 예측이 되면 비용으로 먼저 기록을 한다는 얘기죠. 이 내용을 갖다 뭘로 설명을 해드렸었냐면 아까 얘기했던 건 베프가 6개월 후에 결혼한다면 청첩장 주고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축의금으로 친구한테 얼마 정도는 축의금을 써야겠다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매달 아니 그 해에 결혼할 때 6개월 후에 100만 원을 내기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죠? 물론 나 직장 다니고 있고 돈을 벌기는 하지만 그때 가서 100만 원을 축의금으로 낼까? 아니면 6개월 후에 가니까 걔를 한 25만 원씩 계속 저축 모아놨다가 낼까? 즉 비용이 발생할 걸 예상하면은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그를 비용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저가법으로 해서 지금 재고자산이 지금 원가 저기 100만 원짜리인데 지금 얘가 시장에서 팔리는 금액은 90만 원이야. 그럼 10만 원 차이 나죠. 단가가. 그럼 저가법은 시장 가격이 더 떨어졌으면 비용으로 인식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인식하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기록했잖아요. 수익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판매하고 난 다음에 벌어질 때 수익으로 될 테니까.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비용은 예측되면 비용으로 벌써 기록을 하는데 수익은 들어온 다음에. 즉 어떤 개념이냐면 자, 이번 연말에 보너스 200% 나오는데 기본급에. 근데 내 기본급이 지금 200이야. 그럼 200% 나오면 400만 원 더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월급까지 포함해서 총 얼마 들어오는 거야? 600만 원 들어와.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보너스 지금 받기 전에 벌써 그냥 100만 원 정도는 널널하게 가족들, 친구들한테 다 썼어. 근데 그 보너스 들어오기로 한 거 취소됐어. 아 근데 돈 들어온 다음에 써도 되잖아. 미리 써가지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느냐 말이지. 우리 재무회계에서는요. 수익은 반드시 들어온 다음에 써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들어온 다음에 수익을 기록하고 비용은 미리 그걸 모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그러다가 결혼이라는 게 청첩장 등등 하고 결혼 그게 나왔으면 다 결혼해요? 중간에 빵창 깨지는 수도 있어요. 그럼 난 뭐가 생기는 거야? 모아놨던 돈 생겼죠. 보수주의가 이게 좀 좋은 거야. 비용은 미리 모아놨는데 그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나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안 썼으니까. 그죠? 수익은 돈 들어온 다음에 쓰니까 안정적이잖아요. 그거 갖다 우리는 회계에서 뭐라고 부른다 이런 거를 보수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요. 기타의 수익이잖아요. 수익 과정이 진행될 때 인식하라고 그랬어요? 완료됐을 때 하라고 그랬어요? 완료됐을 때 수익 인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 부가세법에서도 일반 그 수익을 인식할 때 일반 매출은 뭐하면 건네 주면 물건 상대방이 한테 줬으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사는 어떻게 하라 그래서 용역은 진행률에 의해서 진행 기준으로 해라.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위탁 매출은 언제? 수탁자가 판매한 날. 시용 판매는 그 사용했던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밝힌 날. 장기 할부 판매는 장기 할부 판매도 기본적으로는 인도한 날 인도하게 되면 이렇게 본다. 자, 부동산 처분했을 때는 언제 수익이에요? 여기 세 가지 중에 잔금 준 날이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이든지 매입자가 그 건물을 사가지고 사용 가능일 중에서 제일 빠른 날 수익으로 그 날짜로 수익을 인식하라. 이거는 법인세법에서도 많이 나올 용어예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런 거 용어 듣기 전에 아파트 하나 샀다 그러면 언제 내 거 되는 거예요, 그거? 자, 봐요. 잔금을 주는 날이 그 아파트가 내 거가 되는 걸까?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한 날이 내 것이 되는 걸까? 내가 들어가서 사는 날이 내 것이 되는 날일까? 아, 그렇잖아, 실제로.
돈만 뭐 잔금 주면은 그 사람이 집 비워줘요? 원래는 기본적인 그 룰은 잔금 치르면 그날 잔금 치르면서 집 나오고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보편적이야. 근데 거기서 이런 저런 이유로 잔금은 줬어. 근데 일주일 후에 저기 집 비워주기로 등등한 사정이 있어서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돈은 잔금 지급했는데 지금 내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잔금은 줬지만 내가 아직 들어가 살고 있지는 않잖아. 그죠? 또 저기 돈 지금 지급을 다 하지는 않았어. 잔금 남았는데 등등한 사유로 대출받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어지간해서 안 해주겠죠. 근데 뭐 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하기 나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믿고서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수익을 인식은 언제 한다 그러면 잔금 청산하는 날이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날이든지 그다음에 매입자가 그 집을 사용하는 날이든지 그 중에서 어떤 거 빠른 거 빠른 날을 뭘로 한다? 수익 인식 기준 일로 한다. 뭐 이런 용어들 봐두시는 거란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비용에 대한 거예요. 자, 수익을 아셨으면 반대로 비용에 대한 건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용 개념에서 자본의 감소, 지분 참여, 분배는 제외해라. 배당 나가는 거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용의 인식 기준은 직접적인 관련성. 이거는 원가 계산 배웠을 때 비용을 인식하는 그 기준들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이런 거 많이 배웠죠. 직접이냐, 간접이냐. 또 포괄적인 간접적인 관련성. 그다음에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비용으로 하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건설형 공사 계약은 내용은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얘도 기출문제 갖고 제가 문제를 갖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아마 이해가 더 쉬워질 것 같기는 해요. 봐요. 우리 건설이라는 것은 사전에 건물 지을 때 얼마짜리라고 계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지으면서 얘가 지금은 10층짜리 건물을 졌어요. 이게 10억 원짜리인데 지면서 15억도 되고 20억도 되고 25억도 되고 질 때마다 물가 올라간다고 계속 올라가요? 아니면 이 건물 이거 10억짜리 지어주세요. 그러면 그거 알아서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계약이 돼 있어. 그러면 그 금액이 확정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사전에 확정된 계약에 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총 공사 수익 얼마라는 것 추정해요, 못해요? 10억짜리 건물 짓는데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총 공사 비용이 한 7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 그럼 들어가야 되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금액들을 다 뽑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원가가 들어가는 거 총 공사 비용은 7억. 우리 이익을 낼 거는 3억 붙여서 이 건물은 10억에 짓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계약이 됐어요. 그럼 벌써 건물 얼마짜리예요? 10억짜리고. 공사를 진행하는 그 건설업체에서는 원가 얼마 들어갔다고 좀 이상을 하고 있어요? 7억. 그럼 이익은 얼마 나오겠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지어지진 않죠. 보통 장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너무 간단한 얘기죠. 자, 10억이라고 하지 말고 1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지금 1년 지났어요. 그럼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데 건물 10층짜리 건물 중에서 지금 3층 올라갔다고 가정을 치면 얘가 30%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 3만 원이 수익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공사 비용 얼마 들어간다 그랬어요? 7만 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다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있겠죠. 그죠? 7만 원 중에서 공사 진행률 30%라고 한다고 치면 여기 얼마가 돼요? 수익은 이 공사 진행률 갖고 이렇게 따지는데 이렇게 비용은 실제로 공사 비용이 얼마가 발생했냐면 첫 번째 3만 원 하는데 여기가 뭐 2만 5천 원. 공사 진행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원가 발생한 거 있잖아요. 총 공사 비용 중에서 얼마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쓴다고 치면 첫 번째 공사 수익은 얼마가 되겠어요? 요거 차이 5천 원 되겠죠. 그죠? 아직 확정 다 된 거는 아니에요.
공사 진행률만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고, 여하튼 간에 지금 여기 공사 계약과 관련돼서는 총 공사 수익도, 총 공사 비용도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진행률로 수익을 인식해라. 공사 진행률 이걸로 수익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비용 문제는 또 차후에 설명을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나오는 대로. 자, 그 다음에 공사 수익은 최초 합의된 금액은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10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 공사 진행하면서 보상금이라든지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게 또 발생할 수도 있대요. 근데 그 금액은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거 아까 또 나왔던 용어 아니에요? 신뢰성 있게 측정이 된다면 10억, 여기 10만원에다가 이런 금액이 만약에 5천원이 있었다면 지금 수익은 얼마로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10만 5천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공사 원가를 보시게 되면 공사의 직접 원가, 여기는 재료, 노무, 설계 등 되어 있는데 우리 원가 계산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예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설계 관련된 비용들, 얘네들을 뭘로 본다? 제가 빨간색으로 왜 써놨겠어요? 공사 직접 원가가 뭔지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사할 때 공통원가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기타 특정 공사 원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조금 전에 수익을 인식할 때 공사 진행률로 한다 그랬는데, 공사 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 공사 누적 발생액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얘기했던 총 공사 예정이 얼마였었어요? 7만 원이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공사 아까 원가 총 얼마 발생했다 그랬어요? 25,000원 이렇게 발생했다 그랬죠? 요거 비율이 공사 진행률인 거예요. 비용이 예정됐던 총 공사 비용 중에서 이번 그 공사 진행률, 수익률 그 계산을 할 때 원가 얼마큼 발생했는지 그게 공사 진행률이고, 근데 이 공사 진행률이 아까 제가 얼마를 계산했었어요? 원래 10만 원짜리 건물이었었는데 공사 진행률 계산을 했더니 30% 나왔다고 그냥 가정한 거잖아요. 수익은 얼마고? 3만 원이 수익이 되는 것이고, 여기 발생 원가는 25,000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번 해에 수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익은 3만 원에서 발생 원가 25,000원 빼니까 5,000원이 이번 해에 수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단기 공사 수익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건 설명으로 썼으니 뭘 갖고 보면 돼? 계산 과정 문제 갖고 한번 해보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사 수익과 공사 원가는 확정이에요? 추정이에요? 추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금액들이 바뀌게 되면 우리 회계 변경에서 뭘로 보게 된다?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까지가 여러분 교재에서는 62페이지의 비용, 63페이지의 건설형 공사 계약,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공사 추정의 변경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 공사 여기 나중에 기출문제 예제 풀어드릴 때요, 요 계산 문제들 나오는 거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용어들만 한번 봐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세무 2급 때 나왔던 거 내용 그대로입니다. 변경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다음 시간에 오시게 되면 여기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죠.